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최소 한 대 이상이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서 시위 비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미군 폭격기가 북한 동해 쪽을 비행한 것, 더군다나 NLL을 넘어서 비행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출격 미국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1B 랜서는 괌에서 이를 호위한 F-15는 오키나와 공군 기지에서 각각 출격한 건데요. 이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없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행위는 이제 경고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군사 옵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위층이 직접 미국에게 위협 발언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한반도의 위기, 문자 그대로 일촉즉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사연임에 선고를 했는데 이게 헬무트 콜 수상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득표율이 예상을 밑돌고 한 가지 중요한 건 극우 정당이죠. 이 얼터너티브 퓨어 도이чл란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이 제3당이 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사연임을 이제 이 등거를 그렇게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하죠. 어제 독일은 어제 총선을 가졌고요. 이 공영방송인 그 ARZ와 그 GDF의 그 출구조사 결과 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그 집권 기민당과 기사연합 이 32.7%에서 33.3% 정도의 그 득표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총선 승리는 좀 확실시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메르켈 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선 연임을 한 이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그 최장수 총리 이제 그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이제 득표율 예상에 못 미쳤고요. 이 메르켈 총리의 그 경쟁자로 그 마르틴 슐츠 후보를 내세운 그 사회민주당은 더 저조했습니다. 득표율이 20.2%에서 20.9%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한 이제 그 반난민, 반이슬람 정당인 그 독일을 위한 대안, 이제 그 13.2% 정도의 득표율이 예상이 돼서 일약 제3정당으로의 그 부상이 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자유민주당, 녹색당, 군소 좌파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 그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희망했었다. 입법에서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유권자들이 그 걱정에 귀 기울이면서 좋은 정치를 통해서 다시 그분들한테서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연정을 할 건지 아주 그것도 고민일 거고. 네. 이 프랑스 총선에서도 사회당이 아주 폭삭 망했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지금 그렇고. 예. 이게 참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유민주당 있잖아요. 이게 3당이었는데 FDP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극우정당이 이렇게 3당이 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플 거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네요. 지금 사회민주당을 빼고 자민당과 녹색당을 포함해서도 지금 과반을 확보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로세 코알리치온이라고도 그래서 그런데 대연정 또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또 힘들어요. 여기도.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대연정 한번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근데 여기도 대연정 하면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과 미국 간의 험악한 말폭탄에 이어서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죠.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이게 NLL을 넘어서 북쪽 동해 공해상으로까지 이 시위 비행을 한 모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만큼 상황이 좀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이 북미 간의 그 험악한 그 말폭탄이 자칫 그 실제 군사적인 그 충돌로 비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그 걱정과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사실은 이제 그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정말 가공할 만한 이런 전략 폭격기 아닙니까? 그렇죠. 2대 정도가 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 대 이상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F-15C 그 전투기 대여섯 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지금 공개되고 있지 않는 건데 엊그제 밤 심야에 그 북방 한계선 그 북쪽 동해 공해 지역까지 북상을 했는데 이 미국 스스로가 이 미국의 그 폭격기와 그 전투기가 그 북한 공해상으로까지 그 진출한 것은 1953년 이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의 그 강력한 이제 무력 시위를 한 셈인데요. 이번 작전은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군 폭격기와 그 전투기들만이 그 참여한 것도 이제 특징이죠. 이 한반도 그 상공 진입 등을 위해서 그 우리 군과 그 긴밀한 그 상황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미군만의 그 단독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이제 그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 그 국가안보회의 그 NSC 그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죠. 어제 오후 그 4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그 진행이 됐는데 NSC 이 소집 사실은 회의가 끝난 뒤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또 그 브리핑 내용도 그 최근 그 한반도 그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그 주요와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런 굉장히 그 굉장히 원론적인 논평위에 뭐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그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그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제 이게 후에 추가로 좀 밝힌 내용입니다. 상황은 비상한데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바로 오늘의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실 고민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죠. 네, 그 최근 그 잇따른 미국의 그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 시사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NTV라는 이 러시아 TV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물론 모스크바에서 가진 건데요. 네.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그 북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 예외 없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 선제 공격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미국이 충분히 분석하고 그 숙고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과 북한, 일본 등에서 그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인근 러시아와 그 중국에서도 그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국내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추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안 가겠다 그런 모양이에요. 네, 지금 27일이 좀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기존 그 최근 고려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위기는 물론이고 그 헌재 수장과 그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에서 절감한 이 협치 필요성 등등으로 여야 대표들과의 그 대화와 협력 좀 절실한 상황이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 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몽둥이를 들고 그 협조를 강요하는 꼴이다. 5당 대표 회동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이제 이런 완강한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빠져서 반쪽 간담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참석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죠.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는 안 가겠다. 지금 이래서 그럼 정우택 원내대표는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안보 상황 저희가 쭉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정감사 좀 있으면 있죠. 자, 이런 상황 종합적으로 한번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와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우택 대표께서는 원내대표께서는 참석하실 건가요? 홍준표 대표는 안 간다고 그러던데. 네, 이게 좀 어떤 개인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무슨 적폐 세력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반응은 왜 적폐 세력을 그러면 부르냐. 예. 또 그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원조 적폐 세력이라고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원조 적폐 세력이라고 우리도 규정을 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당을 갖고 이 원조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번 회동도 결국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니냐 하는 이런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당의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아마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에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만이라도 꼭 좀 참석해달라, 간곡히 부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런 말씀은 제가 또,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당의 입장이 저는 우선이기 때문에, 당의 오늘 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갈등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전술핵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안보 문제도 있고 이게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직접 청와대에 가서 얘기하고 대통령의 입장도 좀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뭐 대통령과 논쟁을 벌일 상황이라고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뭐 한 5당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그분들이 저희 당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기조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제공조와 같이 지금은 제재에 같이 입장을 취해야 될 때다 하는 이런 벌써 견해가 차 있는 거 그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테고요. 또 지금도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렇게 핵무기를 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어떤 입장과 지금 같은 것이냐. 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안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핵 재배치는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만 다르다는 것만 서로 뭐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안 간다. 근데 사실 야당들이 쭉 꾸준히 얘기했던 게 협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안보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뭐 이번 회동 주제가 다 협치 안보 이런 건데 이 명분적으로 따지면 이게 좀 거절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정말 저희들하고 이렇게 다른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분명히 좀 서로 한번 얘기를 확실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소위 제1야당과 저희들과 지금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금 뭐 정의당이나 뭐 이런 당하고 지금 같은 입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1야당과 이런 대화를
한다면 그건 그렇죠. 또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10명이 모인 데서 그 무슨 얘기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소위 식사 회동이라는 것이 되게 성과가 없습니다. 영수회담 이거 해보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랑 1대1 회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1대1이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죠. 예. 네, 그 논의를 하더라도 예. 그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좀 서로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선 외신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엔 기조 연설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게 오드맨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오드맨을 사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튀는 사람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저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요. 또 AP 통신도 보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과 잠재적인 괴리를 노출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가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독 당사자인 그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재는 4번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촛불은 10번, 평화는 32번을 언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느낀 것은 지금 미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국제사회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러한 와중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스스로 나서고 있는 거. 또 만약 북한 주민을 그토록 걱정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왜 도대체 북한 인권법은 또 그토록 반대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유엔 연설은 단호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대화 구걸 타령이 아니었나 이런 실망스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와야지 이게 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아니 북한이 오면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때 예. 지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코리아 패싱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난 주말 밤이었죠.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무력 시위를 펼쳤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죠. 네. 이게 최소한 한 대 이상이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F-15 이건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것 같은데 NLL 넘어가지고 가장 최북단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보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북한이 직접 어떤 또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는 위협적 행동이 그런 조치가 없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NSC 회의를 소집을 한 것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와 다 협의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지금 NLL 북방 한계선을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니네 북한 까불면 정말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무력적 위협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말폭탄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기네 두 나라라고 그럴까요? 두 정상 간에는 그것이 말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저게 잘못하면 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저께 NSC 회의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께서 보실 때 말이에요. 왜 미국이 어째 단독으로 이 작전을 그저께 밤에 왜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십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어떤 넓은 의미의 코리아 패싱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한국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에 진행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했지만 저는 그거를 좀 의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북한의 무력적 어떤 군사적 옵션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적 옵션이 더 강한 옵션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죠? 그건 미국은 분명히 여태까지 이란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자국의 이익에 배반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를 응징해 왔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로서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겠어요? 일단은 한미 공조 관계,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부터 모든 것을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제재나 이런 압박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와 우리가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미국 조야에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북한과 미국의 서로를 향한 군사 위협 그리고 말폭탄 앞서도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파괴 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방적 선제 행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를 향해서 늑다리라는 표현을 아마 쓴 모양이에요. 그리고 불망나니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면서 양측이 지금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 위협 점차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전략 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 공역에 전개하면서 무력 시위 펼쳤는데요. 자, 한반도 정세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B1B 랜서 그저께라고 그러죠? 예. 이거 그저께 밤에 이제 동해상에 전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작년에 4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6번째 지금 출동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은 후 혹은 예고될 때마다 이제 강력한 경고와 억제로 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것은 이제 언제 어느 시간에나 북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미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출격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렸습니다. 보통은 갔다 온 후에 이제 알리는 것이 또 안 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원권 교수님이 보실 때요. 예. 어디까지 이게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비밀이라서 정확하게 그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지금 미국 광부에서 말한 것은 21세기 이후에 가장 북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12헬이 북한 영해로 들어갔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북한 공해로 해서 아마 북쪽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NLL 선 위로는 올라갔을 거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위쪽의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래 훈련을 해서 빙빙 돌다가 북한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는 북한에게는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권 교수님께서 물론 국방연구원에도 예전에 계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이거 있잖아요. 예. 이게 북한이 공해상이라도 북한 레이더에 잡혔을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안 잡혔겠죠? 아니요. B1B는 스텔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잡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나 한미 당국이 발표를 안 했는데 북한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B1B를 해서 이렇게 자신들을 위협을 했다. 그러니까 B2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죠. B2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은 북한이 못 잡는데 B1B는 봅니다. 그리고 B1B는 사실은 그 북한이 갖고 있는 SA 계열의 그 대공 미사일 사정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300km까지 사정권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지금 공해로 돈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거면 북한 쪽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대공 그 방어 체제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B1B 그 랜서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가장 그 막강한 전폭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B2 스텔스가 있죠. 근데 예. 지금 B1B가 더 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B1B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61톤이 지금 탑재가 가능하고요. 대부분 지금 미국이 만약에 혹시라도 북한을 공격을 한다면 B1B가 이제 선봉했을 수는 있죠. 근데 B2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평양 상공까지 날아가도 북한을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B2의 주 기능은 사실 핵폭탄을 투하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전면적인 핵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실제 운영은 B1B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B1B 랜서는 괌에서 떴잖아요. 그죠? 예. 몇 대가 떴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2대가 뜹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2대가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2대가 뜨죠? 한 대가 혹시라도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전략 자산들 폭격기가 2대가 같이 움직이죠. 예. 그런데요. 이 B1B는 괌에서 떴고 F-15는 오키나와에서 뜨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이거는 결국 미국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인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을 일단은 조금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미국이 이런 전략 자산을 한국에 이제 한반도에 보낼 때 보통 이제 한국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보내겠다라고 한국에 이제 통보해서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사전 협의 없이 전개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후 통보를 하는 수준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국에는 사후 통보 수준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사실은 투사 직전에 아마 한국 정부에 알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NSC 전체 회의가 갑자기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만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간에 필요하면 단독 작전을 신속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니까 동맹국이랑 하려면 동맹국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일종의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후 통보가 됐건 아니면 출격 직후에 통보를 했던 간에 중요한 거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인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신 교수님, 저도 지금 고민이 이것이 과연 북한한테 그만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좀 의문이 큽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북한이 뭐 핵실험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늘 이런 식으로 전략 자산이 수도 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전략 자산이 오면 그냥 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물론 뭐 그 경계는 하고 긴장은 하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걸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실질적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일단 대북권이 상향이 돼야 되고요. 예. 한국의 전군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최소 3척 이상의 이 항모 전단이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그 소개 작전 니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루어져야죠. 그런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없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것이 일종의 위협이지 실질적인 공격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김정리가 말이에요. 예. 직접 본인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온갖 협박을 다 했는데 이게 북한이 생긴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뭔가는 하지 않을까요? 예, 뭔가 하겠죠. 뭔가 하죠. 김정일 뭐 본인의 그런 직함을 걸고 얘기를 한 것은 처음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을 김정은과 북한이 나름대로 시간표를 갖고 지금 가고 있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거의 구분응선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를 하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하던 북한은 그 길로 갈 거고요. 이미 그것을 막기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말이에요, 교수님. 예. 이게 미국이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럼 인정해 줄게. 우리 ICBM도 있다. 그래? 그것도 인정해 줄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고민이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근데 일단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그래서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둘 다 지금 작동하기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사실상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디팩터로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비핵화로 출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정은이 절대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긴 호흡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성도에 가까워지고 긴 호흡으로 가면은 이게 그동안에 이게 다 완성시키면 또 이것도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미 한국과 최소한 일본, 괌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됐고 사실상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가 방어체제가 급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급한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